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첫 확진을 받은 이후 오늘로 코로나19 전국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할 시점인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전병률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달이 흘렀습니다. 2달 동안 참 우리가 2달 이상의 정말 긴 시간으로 체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98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사망자가 꽤 나오지 않은 시간들이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98명까지 왔고 확진자가 8,600명을 넘어선 지금의 상황. 지난 2달의 변화 추이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1월 20일 최초 확진 환자를 밝히고 네. 그리고 이제 28번 환자까지 입국자들을 중심한 그 이 확진 판정과 접촉자 관리 그 상황까지는 상당히 그 성공적인 방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29번, 30번, 31번 세 명의 환자가 이제 연달아 발생하면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감염.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발생.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발적인 환자 발생.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에서의 초기 단계의 의료 시스템의 일시적인 그런 이 혼란 그런 네. 것들을 경험을 했죠. 그 이후에 다행히 의료진들의 아주 헌신적인 그런 환자 진료 네. 또한 그 검사에 아주 이 초기 단계부터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확진자와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정확한 치료가 제공이 되고 이루어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서 환자 발생이 1일 100명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안정적인 단계에 점입을 하면서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취약 지역에서의 소규모 집단 발병 양상이 진행되는 소위 말하는 3단계 과정을 저희들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3단계라는 것은 그 취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다중 이용 시설, 예. 또 의료기관, 또 요양병원, 또 PC방, 콜센터 뭐 이런 정도의 시설들인데요. 네. 그 시설들에서의 산발적인 발생을 이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네. 이런 그 코로나19의 확산을 좀 조기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저희가 방송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98명이다라고 듣고 왔는데 2명이 추가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100명이 됐네요. 2달째. 네. 그래서 정말 그 적지 않은 희생인데 앞으로 빨리 정말 언제쯤 이 사태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지 종식하게 될지 뭐 마음은 다 한 가지지만 다 장기화에 좀 장기전에 이제는 네. 돌입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제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어떤 것들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미 미국이나 또는 유럽 국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자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자원이라 하면 의사 인력과 간호사 인력이 이제 소위 말해서 탈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문제. 네. 그리고 또 충분한 병실을 확보하는 문제. 여기에서 이제 병실이라고 하는 것은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다 아우르는 차원의 병실입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그런 시설들,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 예. 의료기관의 병실이 소진되거나 부족한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각종 그 물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라든지 또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보호복, 고글, 글러브, 그다음에 이제 진단 시약 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인공호흡기 같은 장치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태리나 이런 이 중국에서 발생했던 일시의 그런 대규모 사망 환자들은 이런 장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거든요. 네. 이미 독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마치 전쟁 시에 군수물자를 생산하듯이 많은 생산을 이 호흡기 생산으로 지금 전환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걸 대비하는 그런 치료 장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장기화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장기전에 대비를 하려면 지난 2달간을 꼼꼼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잘 헤쳐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아쉬웠던 부분, 이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위 말하는 오염 지역이죠, 위험 지역, 네.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 즉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지역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충분한 해답을 못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을 또 통한 입국자들 관리에 있어서도 네. 초기에는 지금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것들을 적용을 함으로써 네.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입국 금지나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방역 당국이 유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를 구분해서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네. 또 음성일 경우에는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14일간 시설 격리하는 문제, 네. 또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능동 모니터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리미리 좀 그 준비가 돼서 정책으로 제시가 됐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늦추는 네. 또 그것들을 좀 줄이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14일간의 자가 격리, 그러니까 장기 체류자에 대한 자가 격리도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떤 조치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전원 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공항이나 다른 임시 시설에서 이 검사를 실시하는 문제가 상당한 그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그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사를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 체류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들은 결과적으로 음성일 때는 현재와 같이 능동 모니터링을 가동한다는 건데 입국 당시에 반드시 이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음성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단기자들에 대한 단기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2주간 격리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우한을 포함한 그 후베이성 지역에서 그제 이틀 동안 확진자 수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했다라는 자신감을 또 피력하기도 네, 하고 네. 있는데요. 어떻게 이 시간이 네. 우리랑 발생을 처음 했던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거나 이럴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교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완벽한 봉쇄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유행,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뒀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질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접촉을 피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준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네. 또 두 번째로 또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바람직한가? 지금 이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물론 좀 소극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다만 과연 중국의 그 현상이 정말 참일 것이냐? 네. 그거는 마치 어느 날 감기가 유행하다가 갑자기 감기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하는 거고 그 발표를 믿어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뚝 끊겼다는 것 자체가 뭐 일말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게 중국과 우리나라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전 사실 중국에서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0명이 나오니까 네. 아, 우리도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진 않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이제 물론 우리도 만약에 중국과 같은 그런 강제적인 완벽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네. 모든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차단한다면은 네. 아마도 뭐 한 달 정도의 그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과연 그런 상황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가능하겠는지 그런 제가 또 의문점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요양병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이 각 지역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집단 감염이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그 현장에서는 뭐 한 명 걸리면 나 끝장이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운이 좋기만 바랄 뿐이다라는 뭐 토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그 검사 장비도 부족한 데다가 네. 없는 데다가 그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되게 고령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이 나도 뭐 선별 진료소를 직접 찾을 수 네.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요양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 환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발열 측정을 하지요. 네. 예.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스스로 본인들의 건강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검사라는 측면에서는 네.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론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완벽한 검사 장비가 채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간이 검사 차원의 물론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요양병원에 적용이 돼서 어느 정도 좀 그 이 의심 환자들이 그 조기에 탐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바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그렇게 되면 보건기관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런 요양병원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방역 당국이 예. 의학적으로 조금은 정확도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요양병원에서 상대적으로 외출이 잦은 분들이 직원 그리고 간병인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 간병인에 대해서는 공적 마스크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도 정말 환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 사실 우리가 이 공적 마스크를 어떻게 그 공급을 해줄 것이냐는 부분들이 네.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마스크가 충분한 양으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의사든 간호사든 또 병원에 근무하는 요원이든 그리고 또 이 간병인이든지 간에 할 거 없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병원 내에서의 감염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실제 그런 효과를 또 거둘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오늘까지도 사흘에 걸쳐서 17세 소년의 그 안타까운 사망이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과 네.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 코로나19와는 무관하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뭐 지금 여러 차례 검사에서 다 나오지 않았다는 네. 게 지금 발표 상황인데 이 소년이 사망한 영남대 병원에서 대해서는 실험실이 지금 중단됐습니다. 네.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게 실험실이 좀 오염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보건당국의 이런 판단에 근거가 네.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진단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네. 많은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이미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내 검사 결과가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믿어도 네.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이 영남대학교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예. 나름대로 이 환자의 증상이 코로나19와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검사를 계속해서 시도한 부분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소변까지 채취해서 이분의 어떤 확진 판정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점, 그분은 의료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네.
이제 문제는 13번의 검사에서 12번이 음성이 나왔고 마지막 소변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상의 한 부분이 이상 소견이 나왔다라는 네. 그런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이 방역 당국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적인 검사를 하는 것들이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다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소신을 갖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그동안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민간 의료기관으로서는 그 정부의 어떤 방역 정책을 최대한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 또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부의 발표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이 힘을 좀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본에서 영남대병원 실험실 운영을 중단하라고 행정명령 조치를 한 거는 네. 좀 과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 예. 미리 먼저 가서 좀 조사를 해보고 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마치 그런 부분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대구시에서 영남대병원에서 진료받았던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예. 그런 부분들을 미처 배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원, 이 소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 소년이 두 번째로 병원에 찾았을 때 열이 40도 정도 됐고 폐렴 네. 소견도 나타났는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와야 이제 입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이 고인이 된 27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단 38도 고열 증상을 보인다는 것만 해도 또 특히 이제 그 이틀 전에 그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 한 시간 이상 줄을 섰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 상당히 그 추위에서 이 환자가 결국은 그 이 발병을 하게 된 건데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입원을 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폐렴 증상이 있었던 것이 그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도 밝혀졌다면은 예. 또 그 또한 당연한 입원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양성이라는 것이 우려가 돼서 네. 혹시라도 병원이 어떤 이런 진료하는 과정에서 제2의 감염이 또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였다는 점. 그래서 일시적인 의료 공백이 생겼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소년 계기로 해서요. 우리가 좀 생소한 용어죠. 사이토카인이라는 용어를 네.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면역 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갖고 바이러스들에게 감염이 됐을 때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최근에 지금 이 소년 계기로 이런 용어들이 알려졌는데 네. 20대 중증 확진자 한 명이 네. 대구에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나타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이야기는 2015년도 메르스 당시에 그때 이제 그 20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세 고인이 된 그 청소년의 경우 역시 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 이런 그 이 현상은 주로 면역 기능이 왕성한 그런 젊은 환자들이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 그 감염증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외부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면역 기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면역 기능이 과다하게 일시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소위 말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또 자신의 장기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장기가 다발성 손상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19와는 조금 더 안전하다. 조금 더 네. 감염도 그렇고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의학계 속설이었는데 네.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젊은 층에 면역 체계가 왕성한 층에 많이 해당이 된다면 네. 새로운 또 위험 요소로 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예.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사실 이제 중국의 여태까지 코로나19의 그 사망자들 통계를 보게 되면은 10대 사망자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그 17세 이 고인이 된 청소년의 경우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네. 또 그 논쟁의 과정 속에서 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의료진들은 특히 이제 젊은 연령층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진료에 아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20대 확진자 전체 숫자와 지금 한 명, 그중에 한 명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걸 단순히 확률로 치면은 좀 상당히 들었던 것보다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환자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20대 이하의 경우는 지금 한 자리 숫자거든요. 네. 전체 예. 20대가 지금 10대가 한 자리 숫자고 20대는 지금 그 신천지 교회 환자들이 이제 감염이 되면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사망자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지요. 그렇죠. 30대가 한 명 있었고 40대가 한 명 있었고 이제 중증으로 진행된 사람도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국내 그 연구기관에서요 빨아 쓰는 마스크, 네. 나노 마스크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지금 마스크 대란 속에서 굉장히 좀 희소식으로 받아들였는 네.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는 이게 안전성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된다. 일종의 무허가 제품이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이 네. 많이 허탈해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난번에 그 키스트에서 네. 이런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앞으로 이것들이 제품화되는 과정에서도 한 2,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이 키스트 연구기관과 식약처 간에 어떤 이 제품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국이 비상시국이니만큼 네. 우리가 그 진단검사 키트를 신속 승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또 식약처가 의료기기나 식품의 안전 문제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 기관이니만큼 네. 이 사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네, 또 마스크 관련해서 요즘 정말 거의 모든 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길거리에 그냥 버리는 분들이 많다고 네. 합니다. 네, 혹시 이 마스크로 인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그럴 네. 가능성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크의 그 표면에 혹시라도 모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염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때도 마스크 표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그런 이제 대국민 홍보도 했었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마스크를 반드시 비닐봉투와 같은 그런 그 접촉이 차단된 방법으로 버리도록 그렇게 이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크를 버리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집에 가져가서 집에 그 쓰레기 봉투에 깊숙이 버리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 마스크 접촉을 통한 감염을 막는 방법인데요. 네. 우리 일선 현장에서 특히 이제 쓰레기를 취급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지금 이 쓰레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이 마스크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들 어려워하십니다.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의 발로로 이 마스크를 꼭 집에 가져가서 그 이 쓰레기 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안전하게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반드시 이 마스크를 버린 이후에는 이 위생 수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우리 진단 키트, 진단 검사에 있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최근에 제기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서는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검사 비결을 분석을 하면서 메르스 후에
진단 네트워크가 강화됐고 네. 이것이 뭐 시약 신속 승인하는 것들,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적이다 이런 평가를 네. 내놨습니다. 해외에서는 여전히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네, 좀 네.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박수를 쳐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의 최고의 1등 공신 한다면 저는 이 진단 이 시약을 단기간 내에 제품화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법령에 의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또 민간인들과 함께 이것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공포를 갖지 않도록 해줬다는 점, 이 점을 제일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19가 이제 장기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 혹시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네.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예. 또 상대적으로 또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점은 일단 의료기관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리얼타임 PCR, 네. 그 리얼타임 PCR은 검사 결과를 만들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한 10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검체 이동과 검사 시간, 또 결과를 받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RT-PCR 검사를 적용하기 전에 간이 검사 키트를 통해서 한 번쯤은 좀 스크리닝해주는 그러니까 스크리닝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뭐 95%, 99%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뭐 70%에서 50%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환자를 진료하는데 의료기관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전병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